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빅토르 이고의 대작 레 미제라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뮤지컬로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동화나 요약판으로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온전하게 전작을 읽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돼서 빅토르 이고의 대작 레 미제라블을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번 남짓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시작해 보시죠. 시작이 반입니다. 볼까요? 빅토르 이고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1802년에 태어나서 18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부장송에서 출생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작품으로는 1831년에 간행된 파리의 노트르담. 우리는 노트르담의 꼽추로 알고 있는데 이 번역은 영어에서 따온 겁니다. 원 제목은 파리의 노트르담입니다. 그리고 1862년에 그야말로 대작이라 할 수 있는 레 미제라블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69년에 웃는 남자. 이 작품도 참 좋죠. 그리고 1871년에 93년. 이 93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1793년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해입니다. 정확하게는 1793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레미제라블에서도 얘기가 되죠. 빅토르 이고에 관한 상세한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 미제라블의 구성 보겠습니다. 레 미제라블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 또는 비참한 사람들 정도가 되겠네요. 영어로 하자면은 더 miserable, 더 플러스 형용사하면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죠. 불쌍한 사람들, 딱한 사람들 또는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는 팡티네, 코제트의 엄마죠. 2부는 코제트, 3부는 마리우스, 코제트의 애인이자 나중에 결혼을 하죠.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주목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혁명 전후 상황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림의 거리 목가와 생드니 거리 서사시, 그리고 장발장 이렇게 총 5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개 8장 내지 9장인데 4부가 15장으로서 좀 긴 편이죠. 그리고 각 장은 분량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긴 장은 100페이지가 넘고요. 짧은 장은 20페이지 남짓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고 한 부분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 미제라블의 인물 관계도를 보겠습니다. 구글링에서 찾은 네트워크인데요. 보이죠? 가운데 빨간 표시가 빨장, 장발장이고요. 이쪽에 팡틴이 있죠? 팡틴이 있고 그리고 이 자베르, 장발장과 끝까지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코제트가 있네요. 이 팡틴의 딸이죠. 팡틴과 파리의 늙은 대학생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리고 마리우스가 여기 있죠. 그리고 테나르디에 부부가 여기 있네요. 우리 소설을 펼치면 처음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 있죠. 미리엘 주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로시, 우리 그 소년 기억나죠? 대작치고는 인물이 꽤 단출한 편입니다. 이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결 구도가 있고요. 팡틴과 코제트, 마리우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브로시,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 그리고 미리엘 주교와 그 주위에 있는 여성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죠. 미리엘 주교, 장발장이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이 팡틴느와
장발장의 만남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물론 마들랜드 시장으로서 만나지만 말이죠. 물론 사장이자 시장이죠. 그리고 자베르는 잘 알고요. 팡틴의 딸 코제트, 우리의 팥쥐죠. 이른바 마리우스, 가브로시, 테나르디에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0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뒤에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전체 레 미제라블을 읽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제1부 전반부 보겠습니다. 제1부는 총 8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장부터 제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뉴라는 동네의 주교 프랑스와 부행분이 미리엘은 여동생 바티스틴, 하녀 마글로아로 함께 살아갑니다. 1815년 현재죠. 미리엘 주교의 나이는 75입니다. 부행분이 주교라고 불렸죠. 부행분이는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잘 오셨습니다는 뜻이에요. 여동생인 바티스틴 양이라 그러죠. 표기법은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겠습니다. 번역이 다 다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종류인데 이영식 선생의 번역입니다.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번역하신 분입니다.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또 각주가 대단히 충실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원작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단락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좀 전문가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버전이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송면 선생 버전인데 이 송면 선생 버전은 일찌감치 번역됐습니다. 1973년에 번역되었다가 2002년이네요. 다시 중판을 내는데 이 판본은 일본어를 참고해서 중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면 선생이 메이지 대학에서 불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와샤다 대학에서 문학 박사를 취득한 분입니다. 일본어가 대단히 친숙했겠죠. 그리고 오래전에 일본어 번역이 있었으니까 프랑스어로 읽으면서 일본어 번역을 참조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읽기가 참 좋습니다. 단락 구분도 잘 되어 있고요. 문장도 많이 쪼개서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나눠놨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단점은 독자가 판단할 몫이죠. 우리는 이 동서문화사 버전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버전 말고 정기수 선생이 번역한 민음사 버전도 있습니다. 민음사 버전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버전이어도 좋으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보시고 야 대단하다 싶으시면은 다른 버전들도 부분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버전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죠. 도서관에 가셔서 야, 이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부분들을 제1부 또는 제2부 또는 제3부 몇 장이 있는 이 문장인데 찾아봐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즐기십시오. 의무로 책을 보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약간의 그 부담도 있어야 또 끝까지 읽을 수가 있죠. 끝까지 읽고 나야 또 어떤 성취감이랄까? 보람도 찾아오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이 레미제라블을 다 읽고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부행분이 주교. 이 주교는 모든 것을 베풀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검소하기 일대 없는 주교의 유일한 사치품은 대고모로부터 물려받은 6벌의 은그릇과 2개의 은촛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물이에요. 아시겠지만 장발장이 사업을 일구는데 종잣돈이 되는 게 바로 이 은그릇과 2개의 은촛대입니다. 잘 따라가시 바랍니다. 대공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주교는 젊은 시절에 방탕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법복 귀족, 법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혁명 세력에 가까웠죠. 레미제라블을 읽다 보면은 프랑스 혁명 전후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데군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레미제라블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레미제라블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에서 주교의 집안, 가계사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주교가 나폴레옹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이 소설에서 말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1815년 10월 어느 날 낯선 사나이가 디뉴에 나타납니다. 1815년이라 하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추방당한 해죠. 네. 장발장입니다. 낯선 사나이는 가난, 빵 한 조각, 감옥, 탈옥 시도 첨철된 장발장의 삶들이 쭉 서술됩니다.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장발장이 바로 이 낯선 사나이죠. 장발장이 감옥 생활한 곳이 바로 툴롱인데요. 이 툴롱이 바로 나폴레옹의 출세의 기반이 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반혁명 세력을 물리친 곳이죠. 이런 장소들을 하나씩 파악하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장발장은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쳤다가 헌병에게 붙들리지만 주교의 배려로 위기를 벗어나죠. 그런데 베르제 사건이 다시 한번 장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띠 베르제 사건. 샤브와의 베르제에 이르는데 이 베르제라는 소년이 돈을 좀 벌어서 기분 좋아서 손으로 돈을 이렇게 공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는 중이죠. 근데 이 동전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장발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전을 발로 밟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년이 동전을 달라고 해도 자신이 동전을 밟은지 모르는 장발장은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죠. 그런데 이 소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발을 떼고 보니까 그 밑에 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을 한 셈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교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뒤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817년으로 이제 시간이 옮겨갑니다. 직공 팡티는 동무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어울립니다. 파리죠. 그녀는 톨로미에스에게 버림을 받고 미혼모로 남습니다. 여기 파리의 풍경들이 재밌습니다. 이 제1부에서 3장이 좀 읽기가 어려울 겁니다. 1817년에 있었던 온갖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죠. 근데 그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18년 어느 봄날, 1818년 마르크스가 태어난 해죠. 그리고 뚜르게네프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팡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딸 꼬제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테나르디에 부부 눈여겨봐야 됩니다. 2부에서도 등장합니다. 아주 악랄한 부부죠. 종달새 꼬제트는 끊임없는 매질 속에 학대당하다가 5살이 되기 전에 하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1부 전반부 4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줄거리를 짜보십시오. 그러면은 작품이 다르게 와 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부행분이 주교의 삶과 생각. 이 1장이 대단히 공들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행분이 주교는 일부 1장에 나오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장발장의 회상 속에서 기억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마들죠. 하나의 그 좌표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부행분이 주교의 삶과 생각. 잠깐 볼까요? 인간 사회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부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그러웠다. 여자와 어린이와 하인과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의 과실은 모두 남편과 어버이와 주인과 강한 자와 부자와 학문 있는 자의 탓이다. 지식인의 탓이라는 거죠. 주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무지한 인간에게는 되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료로 교육하지 않는 사회는 죄악이다. 사회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암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영혼에 그늘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거기서 죄가 이루어진다. 죄인은 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영혼 속에 그늘을 만들어준 자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주교는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좀 색다르고 독특한 방법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주교가 그것을 아마도 복음서에서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복음서. 우리가 4복음서라 그러지만은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예수의 삶이 오롯이 드러난 그 복음서의 정신을 손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부행분이 주교였습니다.
제1부 제1장에서 부행분이의 삶을 읽으시면서 부행분이의 어록도 한번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단두대와 관련해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를 선취한 말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주죠. 주교의 그 사택까지도 병원으로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름한 병원에서 자신의 삶을 꾸립니다. 장발장에게 모든 것, 그러니까 은그릇 6벌과 은촉대를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부행분이 주교 같은 종교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독자들이 제1부 제1장 부행분이 주교 파트, 올바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다른 번역은 의인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요 파트를 읽고 나서 지쳐가지고 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행분이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부행분이는 큰 길을 안내하는 좌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볼까요? 이 부행분이 주교와 국민의회 의원 지의 만남, 그리고 혁명 논쟁 대단히 중요합니다. 70페이지에서부터 88초까지 우리 동서문화사 버전으로 보자면은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회는 1792년부터 1795년까지 이른바 공포정치를 펼쳤던 때의 의회죠. 이 국민의회 통치 시절에, 그러니까 1793년 1월 22일에 루이 16세를 처형하죠. 루이 16세 처형을 둘러싸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투표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중요한 화제였던 모양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국민의 의원 지는 단두대 처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파트,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몇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짧게 국민의 의원 지와 주교의 혁명 논쟁을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 의원 지 86살의 나이인 것으로 나오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국민의 의원 지를 주교가 찾아가죠. 거기에서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의원 지가 갖고 있던 생각들도 오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교의 생각들도 읽을 수가 있는 아주 귀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그로써 진보의 포악행위를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지요. 인류는 곤욕을 겪었다. 그러나 진보했음을. 왜 폭력에 호소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중입니다. 국민의회 의원은 자기가 이제 주교의 마음속 보루를 차례차례로 모두 깨뜨려 버렸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부행분이 각하의 마지막 저항수단인 그 보루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거기에는 거의 처음과 같은 신랄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진보는 주님에 대한 믿음 아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 선은 믿음 없는 노복을 가질 수 없는 것이요. 무신론자는 인류의 나쁜 지도자입니다. 이 국민의 의원 지가 무신론자로 나오죠. 자신의 인간을 믿는 이 무신론자로 등장합니다. 무궁무진한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죠. 여기 비해서 부행분이 주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보는 진정한 진보에 반한다는 것이죠. 이 논쟁 정말 재밌습니다. 제1부 제1장에 나오는 이 국민의 의원 지와 주교 혁명 논쟁. 정치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는 빅토리 유고의 관점이랄까 시선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 혁명이 있을 수 있고 비폭력 혁명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볼까요? 장발장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발장이 이 디뉴라는 곳을 찾아오죠. 작은 소도시를 찾아오는데 곳곳에서 다 냉대를 받습니다. 개에게까지 냉대를 받죠. 그러다가 찾아든 곳이 바로 주교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죠. 그런데도 그 은그릇과 은촉대를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들키죠. 들켰는데도 우리 주교는 다 내가 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발장의 새로운 세례를 주죠. 자, 볼까요? 장발장은 암흑 속에 있었다. 암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암흑 속에서 증오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참혹한 현실을 증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이 어둠 속에서 눈먼 사람처럼 몽유병자처럼 더듬거리며 살고 있었다. 다만 이따금 분노의 충동이, 고뇌의 폭발이 그 자신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닥쳐와 마구 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구석구석 비추는 급격하고 희푸른 번개, 불빛 같은 것으로 그의 전후 곳곳에 운명의 음산한 절벽과 암담한 전경을 느닷없이 그 무서운 섬광 속에 나타내 보였다. 번개 불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감싼다. 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직도 자신도 이미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무자비함과 인간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찬 이러한 형벌의 특징은 그 어떤 저급한 변모를 통하여 인간을 차츰 야수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때로는 인간을 맹수로도 바꾼다. 정말 문장들 힘차죠. 이 낭만주의적 열정들이 곳곳에 움츠리고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장발장의 19년의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166쪽에서 169쪽에 이르는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은 그야말로 시에 가깝습니다. 이 시의 형식을 통해서 장발장의 내면 풍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난파된 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다른 작품으로 닿을 겁니다. 줄거리만 알거나 이 다이제스트된, 요약된 책으로 읽으면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발장의 그 내면 세계, 어두운 그 내면 풍경들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문장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공포와 증오 속에 있었던 장발장이 바로 부행분이 주교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이 다가오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그릇 6벌과 은촉대 2개를 훔쳐가다가 헌병에게 붙잡히죠. 이 헌병이 데리고 옵니다. 주교에게. 그러니까 주교는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볼까요? 헌병들은 돌아갔다. 장발장은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 같았다. 주교는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은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은 당신이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나하고 약속한 일을. 아무 약속도 한 적 없는 장발장은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다. 주교는 그 말을 할 때 힘주어 발음했다. 주교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내 형제인 장발장, 당신은 이제 악에 사는 게 아니라 선에 사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파멸의 정신에서 끌어내어 하느님께 바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순간이죠. 그리고 장발장은 이 순간을 지속적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떠났는데, 물론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르제 사건에 또 발목이 잡힙니다. 장발장은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베르제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그 샤브와의 소년 뿌띠 베르제라 불리는 그 아이의 동전을 의도치 않게 훔친 셈이 돼버렸어요. 어쩔 것인가. 장발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장발장은 오랫동안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흐느끼며 울었다. 여자보다도 연약해지고 어린아이보다도 무서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이 차츰 밝아져 왔다. 기이한 밝음, 홀가분하고도 무서운 밝음이었다. 그의 과거의 생애, 최초의 과실, 길고 긴 속죄, 그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린 겉모습, 서서히 굳어져 냉혹해진 내면, 그토록 많은 복수를 계획하며 기다린 석방, 주교의 집에서 일어난 일,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일, 소년에게서 40수를 훔친 일, 주교의 용서 뒤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더욱 비겁하고 더욱 흉악스러웠던 그 죄,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또렷이 되살아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밝음 속에 떠올랐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바라보았다. 끔찍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았다. 무시무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드러운 밝음이 그의 삶과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을 받은 사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앞에 세례의 순간과 이어지면서 이 눈물은
베르제 사건 이후 장발장의 눈물은 영혼을 정화하는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장발장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죠. 이런 걸 두고 거듭난다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곳으로 가서 이 구슬 장신구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이제 시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의 눈물의 의미까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중이란 무엇인가? 이 민중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뮤지컬에서도 민중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노래들이 있고 하죠. 프랑스 혁명 이후 30년 혁명, 그리고 48년 혁명, 71년 파리 꼬뮌까지 그 사이사이에 여러 그 시위들이 있고 민중들의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레미제라블이 쓰여진 것이죠. 1930년대가 배경이긴 합니다만은 집중적인 배경은 이 민중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초반부에 민중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장 앙글레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지금 왕정 시대잖아요. 1915년에 나폴레옹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죠. 루이 18세에 의한 왕정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이 이제 물러나고 왕당파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당파가 지배하는 세계가 무사태평하죠.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앙글레스가 이 보고서를 쭉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확고하고 왕당이 반석같이 안전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고양이처럼 무사태평하며 게으릅니다. 위험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에 대해서 고양이를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죠.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민중들이죠. 얼마든지 태평스레 있을 수 있지만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깜짝 놀랄 만한 용맹을 떨친다. 창을 쥐어주면 8월 10일 사건. 이 8월 10일 사건이 바로 1793년 튜를리 궁 왕궁을 습격했던 사건입니다. 8월 10일 사건을 일으키고 총을 들려주면 아우스터리츠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들은 나폴레옹의 지팡이인 동시에 당통의 근원이다.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 기억나죠? 1805년 우리 전쟁과 평화 때 공부했었습니다. 조국이 위태로우면 징병에 응하고 자유가 위협받으면 보도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싸운다. 조심하라. 분노에 찬 그들의 머리는 서사적이고 그들의 작업복은 고대 그리스 용사의 군복과도 같다. 경계하라. 그르네타의 거리는 온통 카디움의 좁은 길목이 될 것이다. 그르네타는 파리의 거리고요. 이 카디움 로마의 골목인데 다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혁명 사상과 이 로마의 그 사상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나폴레옹은 1805년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그 황제들을 그대로 모방하죠. 이 얘기는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개요도 군데군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가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때가 오면 이 파리 교회 민중들은 커지고 그 몸집이 빈약한 자들은 일어나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그 숨결은 폭풍이 되고 그 갸냘픈 가슴에는 알프스의 산들도 뒤흔들 만한 바람이 일리라. 군대의 힘을 빌리기는 했으나 프랑스 혁명이 유럽을 석권한 것은 파리 교회 민중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작가 빅토르 휴고의 민중론 또는 민중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민중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레 미제라블에서 많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1부 2장 1817년의 일이라는 장을 읽다 보면은 지루하다 그랬죠. 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작가가 어찌어찌했고 어떤 책이 간행됐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늘어놓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것들을 쭉 보여주듯이. 근데 그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각 주가 잘 달려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아 이렇구나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816년에요. 이 메디주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메두사의 뗏목 사건인데 큰 배가 어디론가 가다가 다 이 배가 난파하면서 죽고
15명인가요? 이 사람들만 뗏목에 간신히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데 여기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참고하면서 읽다 보면은 정말 다른 작품이 됩니다. 이게 그 디테일의 아름다움 같은 것입니다. 201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군성에서는 불운의 순양함 메두스호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사건은 뒷날 쇼마레에겐 치욕을, 제리코에겐 명예를 안겨주게 된다. 쇼마레는 메두스호, 이게 메두사란 말의 프랑스식 표기입니다. 이 메두사호의 선장이었고요. 제리코는 화가죠. 유명한 화가죠. 이 제리코는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1819년에 말이죠. 이 사고가 있고 난 후 3년 지나서.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명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작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글링을 하다 보면은 오마이뉴스에 기가 막힌 글이 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음악도 듣고요. 그림도 보고요. 이렇게 찬찬히 긴 호흡으로 빅토르 휴고의 대작 레미제라블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도 공부해야 되고요. 텍스트도 꼼꼼히 읽어야 되고요. 또 디테일에서도 눈을 떼서는 안 되고요. 이게 고전을 읽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이크도 바꾸고요. 화면도 바꾸고요. 카메라도 바꾸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혼자 제작하는 게. 괜찮죠? 제 마음에는 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에서 마련한 대작 읽기 시리즈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